경남에서는 오늘 김해에서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고령자들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여야가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천 죽방염어장이 지난 집중호우에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쓰레기로 가득해 추석 대목을 잃은 어민들이 만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이주민 단체 등은 이 또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함양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는 김해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3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 지역 감염을 차단해 총력을 펴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전세버스 업계가 개천절 서울 불법 집회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김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모델하우스 옆 이동식 중개업소에 50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확진된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 사이 이곳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와 상담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우려가 커 방역당국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자와 야외에서 접촉한 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해시 키르기스탄 국적 3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 입국했다가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함양군에서는 1000여 명 넘게 검사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도 평택의 기존 확진자가 함양군 전파로 분류돼 관련 확진자는 7명이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와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집회를 경남 방역의 중대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또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경남의 전세버스 조합은 서울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는 차량 운행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 전세버스 140개 업체 2,800여 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이건 어찌됐든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합은 있고 전부 다 인원하에.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1명에 입원 치료는 33명이며 1,600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김해의 50대 여성 확진자와 관련해 10대 자녀도 추가로 확진됐다고 경상남도가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10대 자녀의 학교 등교와 동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고령층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방문 판매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말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06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91명, 해외 유입 15명으로 국내 확진자는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4명 늘어 모두 367명이 됐습니다. 감염이 가장 크게 번졌던 서울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32명 나왔습니다. 지난 9일부터 감염 사례가 보고됐던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오늘만 신규 확진자 3명이 나와 관련 감염자가 모두 32명이 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인 송파구 우리교회 관련 6명, 강남구 K보건산업 직원 3명 등도 각각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간 27명이 코로나19로 숨져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위중증 환자 158명 가운데 87%가 60대 이상이어서 1에서 2주간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60대 이상 감염자 비율이 꾸준히 40%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연령대 감염자는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건강식품 설명회를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을 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또 최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고 세계적으로는 유럽과 동남아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 양상이 뚜렷한 만큼 감염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8월 중하순보다 호전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를 이완할 때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던 악몽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취합 진단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가 검사 대상입니다. 취합 진단 검사란 요양병원 입원자 등 같은 집단 사람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최대 5명까지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취합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검사 대상 모두를 한꺼번에 음성 판정할 수 있어 신속합니다. 다만 양성일 경우 검사 대상자 중 누가 양성인지 판별을 위해 개별로 2차 검사를 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요양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해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과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현재 30만 명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약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 중인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 수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또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실시간으로 조회와 종례를 하는 등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수도권 지역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등교 수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다음 달 11일까지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달 11일 이후 등교 수업을 지속할지 또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지는 다음 달 초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등교 수업과 병행하는 원격 수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원격 수업 중인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와 종례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SNS를 통해 학생의 출석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원격 수업 내용 등을 주제로 학생과 소통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며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하는 등 정부는 쌍방향 원격 수업 비율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원격 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될 경우에는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나 SNS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애초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월에서 12월분까지 확대됐으며 납부 유예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 국번 없이 123에서 하면 됩니다. 국회에선 오늘 외교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 장관 아들이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아 휴가를 받았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휴가는 규정에 맞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 씨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휴가를 받거나 연장하였습니까?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라고 보고했고. 서 씨에게 적용한 휴가 관련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고 그런 훈령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추 장관 딸이 보좌관을 통해 외교부에 프랑스 비자 발급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탁성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문의가 꼭 청탁성이었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주 뉴질랜드 대사관 외교관의 직원 성희롱 의혹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선 포괄동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동맹의 이런 면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하고 피해 자영업자 등에게 공과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매뉴얼로 제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와 충남 계룡대의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낮 12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 목적이나 시간, 진행 경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관련해 추 장관 측이 전화를 건 걸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 중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할 걸로 보입니다. 서 씨의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1차 병가 뒤 2차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그리고 2차 병가 후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개인 휴가를 신청했다는 의혹입니다. 두 번째 의혹 관련해 당시 당직 병사는 서 씨가 복귀하겠다고 하더니 잠시 뒤 상급부대 대위가 휴가자로 처리됐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 씨 측은 당일 당직 병사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시작 8개월여 만인 그제 처음으로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당시 군부대 당직 병사 등 군 관계자들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3만 명이 일하는 대형 조선업체도 작업장 폐쇄 같은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연일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식과 출장, 통근버스 운행 중단은 물론 선박을 건조한 뒤 가장 뜻깊게 치르는 명명식 행사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노르웨이 전통 복장을 한 선주사 관계자들이 행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시각 8,000km 넘게 떨어진 경남 거제의 대형 조선소에서도 마스크를 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13만 톤급 원유 운반선 3척의 성공적인 건조를 기념하며 선박에 이름을 붙여주는 명명식 자리. So instead of meeting our friends in Korea, we today have a virtual naming ceremony. 도끼로 밧줄을 자르던 행사 내용은 대폭 간소화됐지만 선박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만은 같습니다. May God bless her and all who will sail with her. I hereby name this vessel Current Spirit.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선주들의 입국이 여의치 않자 이례적으로 온라인 이원 연결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대면 화상 명명식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고 나니 선주들도 뜻깊은 명명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했습니다.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조선업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 조선소는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작업장 폐쇄 등 조업 차질이 불가피해 방역에 특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 감염을 피하기 위해 회식 금지와 출장 자제에 이어 수도권 주말 통근버스와 추석 귀향버스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주 국감과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 조선업계가
감염병 차단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중국 우한과 인천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 구간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것은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우한을 오가는 여객기 운행 재개는 티웨이 항공이 맡았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 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았으며 국토부에도 운항 허가를 신청해 어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사의 방역 확인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주 1회 운항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에서 3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 편씩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한, 중, 양국 항공당국의 운항 허가에 따라 티웨이 항공은 내일 오전부터 주 1회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됐던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리는 것은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해당 구간은 대한항공과 중국 남방항공이 주 4회씩 노선을 운항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토부가 1월 23일부터 정기 노선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난해 해당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받아 올해 1월 21일부터 해당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첫 비행기조차 띄우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도시인 우한은 한중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어서 국제선 노선 재개 요구가 많았다며 더 많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를 질주하던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버스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7명이 다쳤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앞서 2차례의 사고를 더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질주하더니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SUV 차량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등 차량 2대와도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뒤집힌 SUV의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중동역 교차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딪힌 오토바이는 완전 새까맣게 다 그을린 것처럼 돼서 반이 부서져가지고 앞인지 뒤인지 구별할 수 없이 반만 있었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아수라장이 돼 있었어요. 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차량 운전자는 앞서 2차례의 사고를 더 내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교차로에서 600m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한 차를 1차로 충격한 뒤 달아나다 앞서 가던 차를 재차 추돌했습니다. 이후 SUV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교차로 일대 도로를 과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한 흔적인 타이어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 차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시인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SUV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 추돌 당시 속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 그동안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들에게 법원이 최대 3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다수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 유통한 N번방과 박사방 일당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 양형 기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을 때 피해자가 많거나 상습범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도 5년에서 9년으로 했는데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폭행죄보다 형이 셉니다. 범행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회복이 어렵고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판매와 배포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최대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배포도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 반포하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도 최대 18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감경 사유들이 적용되면 결국엔 솜방망이 판결이 나온다는 비판이 잇따랐던 상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가해자의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감경 사유를 제외 축소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특별 가중 인자로 반영했습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양형 기준을 올해 말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 수십 톤 때문에 사천시 죽방염 어민들이 아직까지도 조업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네, 진주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바다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어민들이 한 달 넘게 50여 톤의 바다 쓰레기를 치웠지만 썰물이 올 때마다 쓰레기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죽방염. 산더미처럼 떠내려온 쓰레기와 폐목들이 길이 50m, 높이 3m의 어장에 가득 찼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남강댐이 사천만 방향으로 5,000톤 넘는 물을 방류하는 과정에서 휩쓸려 내려온 겁니다. 약 3분의 1 이상을 갖다가 다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생선이 고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치워야 됩니다. 하루 2번, 썰물 때마다 쓰레기가 다시 떠밀려 옵니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어장이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어민들이 한 달 넘게 수십 톤의 쓰레기를 치웠지만 여전히 쓰레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로 인해 죽방염이 무너져 이렇게 임시로 막아놨습니다. 죽방염 어업은 한 해 수입의 80%를 거두는 시기가 6월부터 9월까지. 올해는 추석 대목이 실종됐습니다. 6, 7, 8, 9가 4개월이 전체 1년 어획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8월 달 한 달 동안 아예 조업을 못했으니까 어획권 없는 겁니다. 사천 지역 죽방염 18개 어가가 한 달 동안 치운 쓰레기 양만 5, 60톤. 어업을 못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3, 4억 원에 이릅니다. 너무 많은 양이다 보면 이제 저희 경남도에 있는 정화선을 요청한다든지 해양환경공단에 요청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다시 어항을 유지할 수 있게끔. 1년 농사를 수확해야 할 시기에 죽방염 어민들은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서부권 다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진주 참여연대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시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진주시장은 채용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진주시의 올해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최하위인 2.6%로 270대 가운데 7대만 저상버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상남도가 올해 저상버스 102대를 보급할 때도 진주시는 저상버스를 한 대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남권 신공항 검증 결과가 이번 달 말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추가로 들여다볼 내용이 생겼다며 이번 달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마련한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페스티벌 온라인 채용 박람회가 내일 개막해 열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51개 중소중견기업과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560여 명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평균 초임 연봉이 공기업 수준이고
비대면 수요가 많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 기업의 채용 수요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촌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수산 분야 재난지원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또 용존 산소 농도가 낮은 물덩어리인 빈산소수의 유입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남 지역의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미더덕 입식비 지원 항목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창원시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친환경 교통 주간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자가용 이용 통제와 현장 캠페인을 취소하는 대신 불필요한 외출과 급출발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을 온라인으로 홍보합니다.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세계 차 없는 날 시민 캠페인은 현재까지 세계 40여 개 나라 202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와 민간회사가 공동 개발한 지리산 공기캔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휴대용 공기캔은 지리산 기슭에서 산소 농도 21% 공기를 담은 제품으로 연구소와 회사 측은 이번 의약외품 허가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창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가 스마트기계 융합공학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창원대와 경남대는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첨단 산업 분야 국가지정학과인 스마트기계 융합공학 전공을 신설해 각각 신입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지원 아래 신설된 스마트 전공은 국내에서 첫 교육용 스마트 공장과 실습 장비, 정보통신기술 기계 융합 교과를 통해 핵심 인력을 양성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하는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세금을 내는 이주민 대부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또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다가올 추석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한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재원이 한정된 탓에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지급이었던 지난 상반기에 이어 2차 지원에도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사는 22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들입니다. 재난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지만 재난지원금은 내외국인을 가리는 현실을 살펴봅니다. 2018년 고용허가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취업한 수산부리 씨. 코로나19 여파에 일하던 공장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지난 7월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사출 공장에 일하는 동안 소득세와 주민세를 꼬박꼬박 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यदि आप्रवासीहरूलाई पनि अनुदानमा समावेश गरिएको भए राम्रो हुनेछ. आप्रवासीहरू पनि करदाता हुन्.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04년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위윈 씨. 남편이 먼저 숨진 뒤 인도네시아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윈 씨 역시 코로나19로 식당 매출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위윈 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왔지만 재난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됐습니다. 아마 우리한테는 많이 어려우니까 지금 생활가 많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아마 도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이주민 대부분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자 이주민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이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건 헌법 11조에 명시된 평등권과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인간의 권리에서 그 당연히 이제 국적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차별 없이 이제 대우를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했었을 때 평등권 위반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신 거죠. 재난안전법도 국가에 대한 협조와 재난 예방 의무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듯이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준칙 등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주민이 재난 수습과 예방에 협조해야 하는 만큼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국적과 인종을 가려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구시대적인 이야기이고요. 이주민들도 반드시 좀 포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재난지원금의 이주민 지급을 권고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들이 조금이나마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내외국인 구분 없이 한 명에 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경기 안산시는 7만 원, 충북 제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소득 수준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 지자재, 기초지자재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외국인이 저희가 8만 8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 같은 이웃이라는 추진 아예 그렇게 추진한 거죠. 경상남도는 상반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에서 세대주가 내국인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외국인일 경우 원칙상 지원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도는 가구원 중 1인으로 포함되고 그 건강보험료에 가입할 경우 일반 도민과 동일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주민 대부분이 생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거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입니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재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들길 바라면서 위기 상황에서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린 것이 맞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8년 동안의 소송 과정, 이번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자, 부영그룹이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건설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반환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 공공임대 사업자인데요. 정부의 주택기금을 수조 원 최대로 수혜받아서 전국에서 임대주택 266개 단지 21만여 세대와 74개 단지 약 6만여 세대의 분양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면서 건설 원가를 부풀려 가구당 약 6,700만 원에서 많게는 세대당 2천만 원까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부영연대는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약 1년간의 소송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2년 7월 김해 장유 부영 9차 아파트를 필두로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가 건설원가의 기준에 대한 첫 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예. 대법원의 첫 판결 선고가 나왔는데요. 네.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의 핵심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는 주요 항목이 건설 원가인데 이 건설 원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로 나뉩니다. 그런데 부영은 건축비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상한선으로 고시한 표준 건축비로 부풀렸고 택지비 또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닌 매매 계약서상의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이를 반환해 달라는 것이 주요 핵심인데요. 네. 이번 대법원 2부의 판결은 실제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나 추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청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적용하고 택지비는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할인 후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임차인들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예. 부영이 건설 원가를 부풀려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건데요. 네. 그에 따른 경남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경남에 2001년부터 부영이 공급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김해, 창원, 양산, 진주 등의 37개 단지 약 2만 7천여 세대에 이릅니다. 이 중 김해시에만 절반이 넘는 18개 단지 1만 6천여 세대를 공급했고 2008년부터 14년까지 분양 전환을 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김해 지역 796세대가 제기한 한 사건의 반환 금액은 약 63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에 김해에서만 수백억 원, 경남에서는 약 2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부영연대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약 200여 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부당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총 부당이득금 규모는 약 2조 원에서 3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닌 거죠? 네. 예. 그렇다면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번 대법원 2부의 판결은 전국 1, 2심 법원에서 각기 다른 기준의 판결이 선고되어서 상고된 사건들 중에서 실제 건설 원가의 적용 기준을 마련해 준 첫 판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파기환송 시민 2심에서 각 상권별로 정확한 부당 이득금을 심리해서 최종 금액을 확정받아야 하는 그 추가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쉬운 점도 있을 테고요. 네.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소송 준비 기간 1년을 포함해서 9년째 소송이 진행되면서 참 여러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는데요. 부영은 임대 의무 기간 중에는 물론 분양 전환 과정에서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당한 행포를 부렸고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이중근 회장에게 고작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나마 민사소송 사건에서는 부영연대의 주장대로 건축비와 택지비의 적용 기준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달 24일에도 대법원에서 여러 건의 민사소송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데 대법원의 각 재판부에서는 물론 전국 각지 1, 2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근본 판례를 준용한 판결을 선고해서 하루속히 피해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주요 쟁점 사항은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청구 소멸 시효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최종 결과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청구 소멸 시효를 상법에 의한 5년이 아닌 민법에 의한 10년을 적용해 줄 것을 대법원에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부영 등 그 민간 공공임대 사업자들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주택 서민들이 2중 3중교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급히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 속에 가을볕이 꽤나 뜨거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오전 사이 경남 북서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조금 내리고요. 모레는 아침에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앞으로 날은 점점 더 선선해집니다. 오늘 28.2도까지 올랐던 창원의 기온이 내일 26도까지 내려가고요. 모레는 25도, 금요일에는 2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또 낮 기온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도 기온이 점점 더 내려가며 가을 색이